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미국 주식이 신고가를 달리면 달릴수록 오히려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상향이 덜한데, 그래서 가끔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차라리 미국이나 중국 증시, 미국 증시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옛날에 그 생각했는데 쉬면 또 같이 빠집니다. 결론은 뭐죠? 그래도 신고가가 낮습니다. 왜 그럼 미국이 신고가인데 한국이나 주식은 못 갑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돈이라는 거는 강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돈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이 매력이 많으면 중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을 사는 거고,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더러운 디커플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죠. 왜냐하면 달러를 잡아주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데도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를 잡아주면서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중기적 관점으로 뭐 연말까지 지금 하반기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금리는 인하 쪽으로 가는구나. 인하 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몇 가지 명제를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인하 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근데 달러화는 달러화는 약세인데 이 약세가 제한되는구나. 달러가 만약에 90까지 떨어지거나 완전 약해지면 미국이 미중 무역에서 죽어버립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를 강세로 갈 거예요. 참 재미나죠. 그래야 이깁니다, 미국이. 그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진행형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를 찾고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이해 안 되시면 안 되죠.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내시는데 달러가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가야 되고 이 그림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옛날 그 환율도 잠깐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최근에 약간 갑자기 오른 거는 그런데 제 생각을 다시 한 1170원대로는 해결할 겁니다. 70원 밑으로는 해결할 것인데 원화가 다시 이렇게 1130원대, 20원대로 내려가기는 올해는 어렵다 봅니다. 올해는 어렵습니다.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달러를 잡아놓고 내릴 거라서 안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처럼 환율이 조금 이렇게 오늘은 좀 그런데요. 뭐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외국인 수급은 좀 어렵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좀 엑셀 화면이 좀 작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대략 1월달 4조, 2월달 2조 3천, 그리고 5월달 이후부터는 좀 안 삽니다. 조금 매도세가 많아요. 대신 이제 코스닥이 좀 많다는 게 좀 문제인데 이거 화면이 작으니까 따로 이야기하죠.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해석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중심을 금리는 인하하는 구조인데 달러가 의외로 강달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세적 강달러는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추세적 강달러. 이는 이제 한 2018년 이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발명이 된 작년 1월 이후부터 미국은 달러를 철저하게 강달러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안 드립니다. 왜 금리는 내리는데 달러가 강해지는지 모르겠다.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십시오. 1분 이내면은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재료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아마 생각해봤는데 일본 이슈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모르겠으면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 몇 년은 기억 안 해. 최근간에 어떻게 없던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래서 좀 이 기관들이나
이 외국인들 마찬가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심한다 그리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없던 게 나와버린 거죠. 물론 제 기억을 못하는 사이에 뭐 일본 제재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그냥 짧은 생각으로 최근 뭐 갑자기 일본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있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돌려보면. 근데 일본 이슈가 없던 게 하나 나와버리니까 일단은 기관 입장에서 아까 누가 물어보셨습니다. 왜 기관들은 주식을 팝니까? 라고. 기관 매니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절대 수익이기도 합니다만은 시장보다 더 까먹으면 안 됩니다. 펀드라는 거는 항상 아시겠습니다만은 BM이란 게 있어요. 벤치마크라고 그러는데 벤치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수입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10%가 빠졌는데 내 펀드가 내가 운영하는 게 마이너스 9%면 나는 잘한 겁니다. 근데 내 코스닥이 10% 빠졌는데 내 펀드가 11%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내가 내 펀드를 운영을 못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이 10% 올랐는데 나는 9%만 수익을 못 냈다. 그럼 나는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대부분 기존인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벤치마키와 함께 그 운용을 하는 이 패시브 펀드들은 철저히 가장 중요한 게 손실 관리입니다. 근데 이 변수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도 지난주 분명히 7월 시작할 때 터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앞이 좀 안 보이다 보니까 먼저 로스컷 물량이 들어갔다 봅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현상을 파악을 해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들이 어차피 지금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추세적 하락이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뭐 6월달부터 계속 팔았으니까. 근데 기관들이 요 투신이 이제 보통 우리가 펀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530억을 팔았습니다. 투신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펀드 팔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팔 때는 보통 프로그램도 우리가 그 차익보다 제가 중요한 게 비차익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혹시나 나중에 분석하시는 분들은 차익 프로그램 1000억 나오고 2000억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차익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보면 비차익에 1000억을 때려버리죠. 저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원래 코스닥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이쪽은. 네, 비차익이 무식하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투신들이 지금 다 팔고 있는 거죠. 예, 보면 500억인데 싹 다 팝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가 대략 한 2%, 코스닥이 한 3.67%. 그리고 제가 말한 오랜만에는 기준은 하락폭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3%짜리를. 지수가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아까 장중에 한번 봤어요. 2월 말도 3%가 안 됩니다. 2.8. 그리고 5월 9일 2.84. 그래서 일단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수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잘 보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부터는 차트 공부를 좀 같이 합니다. 지수가 어쨌든 반등을 하다가 21선에서 장대음봉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엔 저항이 당연히 어디냐면 요 21선이 되겠죠. 2111. 그래서 그게 땡겨놨습니다. 그럼 땡겨나면 이까지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반등 목표치는 어디냐면 바로 5일선이 됩니다. 근데 5일선을 가면 되는데 안 가면 이거를 기대 요인까지 다 빠집니다. 일단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나오죠. 뭐냐면 그 장대음봉을 벗기느냐 2120을 넘느냐 아니면 다시 만약에 시작한 2100포인트를 이탈하느냐 아니면 갇히느냐. 갇히면은 관망이요, 돌파면은 매수고 다시 전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입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이게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코스닥을 보면 조금 더 똑같아요. 지난 5월 말에 한 대략 690선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저도 뭐 금요일날 장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금요일날 이렇게 꼬셔 놓으면 그 다음에 시장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은 1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항상 뭐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종목도 마찬가지. 알고는 있어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당연히 보유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는 보유 아니에요. 5월선을 갖다 놨는데 보유했단 말은 내일 최소한 전 저점 이런 데를 건드린다는 거잖아요. 699가 됐든. 그러니까 건드려야 된다는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날 건드리지 못했거나 만약에 시가가 690 밑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저걸 수 있으면 적어 놓는 게 좋은데 지수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반등이 필요할 때 이렇게 오래 지지다가 그러니까 지지는 횟수가 강할수록 지지한 횟수가 강할수록 튀는 폭도 원래 세야 정상입니다. 종도 마찬가지.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행보하는 기간이 많을수록 반등할 때는 확 올라야 정상이에요. 최소 20일까지는 갔다가 빠져도 빠져야 정상인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을 매수하실 때 웬만해서는 그래서 제가 전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기본입니다. 주식은 전저점 3D 바닥에서 매수하다가 뒤집니다. 그때 하지 마시고 차라리 21선 맞고 밀렸을 때 또는 훅 빠졌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시향도 합니다만은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종목 끼기 지금 코스닥 끼습니다만 종목도 마찬가지. 이게 없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요 정도 있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형성된 게. 근데 딱 전저점 같은 데서나 움직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코스피는 뭐 굳이 나중에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바라본 오늘 코스닥은 대략 요 정도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5월 9일날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빠진 날의 그림인데 오늘 종가는 한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금 패턴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어제 빠지기 전 대략 요 725자리가 이 전저점 자리였다는 거죠. 뭐 여기 730도 마찬가지고 전저점 자리에서 멈췄다가 하루 전날 멈췄다가 급락을 해서 멈췄다가 오늘 하락 슈팅이 난 그러니까 최저점을 이탈한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대충. 예. 근데 뭐 이거는 안 봅니다. 내일은 아마 이런 가능성이 낮아요. 시가 개발할 확률은 낮아요. 그거는 내일은 이거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갭상이 나올 겁니다. 바램이 아니고 원래 어설픈 꼬리는 그런 거 있습니다. 종전은 어설픈 꼬리는 다음날 갭상 후 대밀림이 많습니다. 대밀림이 많아요. 어설픈 꼬리는 기억을 하세요. 캔들에서 어설픈 꼬리는 갭상 후 대밀림이 많습니다. 한데 종전은 종가 저가를 말합니다. 종저가 만약에 봉전 확률적으로 갭 하락을 한다 그 다음날 그러면 빠집니다. 종가 저가로 마감했는데 갭 하락을 했어요. 근데 종가 저가로 마감했는데 갭상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날 들어 올리는 힘이 꼬리보다는 얘가 훨씬 셉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하면 그 다음날 들어오는 힘이 생각보다 세요. 근데 어설픈 꼬리들은 여기 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는 지금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 생각보다 코스피는 전저점이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솔직히 뭐 한 여기까지 많이 멈춰 있어요. 물론 내일 빠지고 안 빠지건 다음 문제인데 오늘 코스피는 툼에 나온 게 아니니까요. 550원 기관 판 거밖에 없습니다. 연기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샀다가 연기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빨 샀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근데 삼성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일단 좀 팔아야 되고 하이닉스는 지금 조금 불안한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좀 비중을 줄여놔야겠죠.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연기금 매도는 나왔을 겁니다. 안 나오면 내가 거짓말쟁이인데 12만 주 나오고 당연히 나옵니다. 삼성전자 팔죠. 팔아야죠. 당연히. 좀 아리까리한 섹터가 됐으니까. 그래서 좀 판 겁니다. 그래서